한국 사람들은 노후라는 말을 하는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이에요. 상대는 예스라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국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노후라고 얘기해야 이해해? 또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노력으로 승부하는 거. 그러니까 등산으로 치면 어느 산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글로 올라가야 되는데 혼자서 엉뚱한 산 올라간 다음에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승부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인도 친구들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노후를 잘하죠. 상대의 감정에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명확하니까 일을 해보면 거기서 생기는 편안함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예, 오늘 또 저희가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셔서 야후, 와이즈넛, 유데미 그리고 지금은 산호세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기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리콘밸리 생활 25년, 인터넷 시대에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모바일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AI 시대까지 정말 오랫동안 계시면 이렇게 변화가 느껴질 것 같은데 많이 변하나요? 실리콘밸리도? 그렇죠. 지난 한 3년 정도의 변화는 그 앞의 변화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교수님께서는 그리고 뭔가 이 업종도 여러 개 경험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엔지니어셨다가 뭐 투자자도 하시고 또 멘토도 하시고 이제는 교수님도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부캐를 뭐 의도적으로 시작을 하거나 좀 젊었을 때부터 한 거는 아니고요. 한 47살까지는 본캐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집하고 회사하고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만 했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친구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제 커리어 후반기에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회사에 나 엔젤 투자하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 혹은 아는 지인이 한국에 대기업의 임원으로 가면서 우리 회사에 자문해주지 않을래? 그리고 또 주립대에서 가르치게 된 것도 학장님이 아는 분인데 그분이 한 5, 6년 전부터 와서 과목 하나 가르쳐라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다른 일이 바쁘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그럼 이제는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혹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벌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지인들이 제안했을 때 많이 안 따져보고 저지른 거. 우리가 이제 인맥이라고 하면은 흔히 지연, 학연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47살 때까지 쌓으신 그 일을 하면서 쌓은 인맥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회사 때 만났던 사람들, 실리콘밸리에서 여기저기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잘못 엮이면은 악연이 되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만나서 즐겁거나 내가 배우는 게 있으면 앞에 사람이 대학생이어도 계속 만났고 또 그런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는 나보다 잘 되니까 또 그런 사람 덕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만남이라는 거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 그게 한 15년 뭐 이렇게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저한테 이득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요새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막 정리해고도 되게 많다고 하고 또 취업도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실제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게 좀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니까 석사과정 학생들 가르치고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어플라이드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인데 한 90%, 95%가 외국인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 학생들이 아니고 인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80%, 70%는 인도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인도 학생들이 하려면은 인도라는 나라의 어떤 경제 수준을 생각을 하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대학 졸업하고 3년, 5년 일해서 본인이 돈을 번 다음에 거기에 대출받아서 오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들이 꼭 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도전하는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러 왔는데 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매주 1시간씩 제가 오피스 아워를 해요. 학생들이 와서 다양한 고민을 얘기하는데 요즘은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취업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건 당연히 힘들고 인턴십도 힘들고 사람하고 인터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힘들고 이력서에서 잘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한국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의 한 80%는 다 AI로 이력서 필터링 하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채용 공고라는 거의 절대수는 줄어드는데 특히 주니어
채용 공고 수는 주는데 공급은 과잉이 됐단 말이에요. 지난 한 10년 동안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의 수가 2배가 됐고 비전공자들이 부트캠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한 10년 동안 개발자의 수는 한 3배, 4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은 과잉이 됐고 그 와중에 또 이력서 기반으로 채용을 하니까 옛날에는 이력서를 보면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력서를 다 챗GPT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력서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딱 이력서만 보면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힘든 거죠. AI한테 맡기면 AI는 기본적으로 채용 공고와 이력서 사이의 유사도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슷하냐. 이거 잘하려면 채용 공고에 많이 나온 키워드 같은 게 내 이력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되는데 또 다 챗GPT 돌려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다른 얘기지만 이력서 기반의 채용은 망했다. 네이버 SEO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로는 거의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력서 기반으로 사람을 뽑고 하는 거는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힘든 시장이어도 잘하는 학생들 보면 외부에 나가서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소통이라 하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40대 후반까지 닦아오셨던 인맥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그런 소통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건데 이제 주니어는 그럴 만한 경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주니어 관점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선배 후배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뭐 동기나 선배 후배 중에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보고 학교 주변에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실리콘밸리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컨퍼런스에 가는 것도 방법, 잘 뒤져보면 근처에서 해코턴 같은 이벤트 하면 거기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학교 안에 하이어링 하려고 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만나고 결국은 나를 뽑아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거, 나를 리퍼럴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너무 쭈삣쭈삣대지 않고 내 욕망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그게 결국은 인간관계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잡을 더 잘 잡을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그게 제가 지난 한 6개월 정도 학생들하고 더 많이 인터랙션 하면서 느낀 거예요. 지금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또 오피스를 하는 학생들이 그냥 학부생도 아니고 석사잖아요. 그냥 대충 듣기에는 석사하고 박사하고 하면은 특히나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말 갈 데가 많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석사가 안 되면은 뭐 학사는 정말로 갈 데가 없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 큰애 친구들 보면 아직도 집에서 노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캥거루족. 졸업하고 잡을 못 잡으니까 집으로 돌아간 애들. 그런 애들이 많죠. 그럼 지금 실리콘밸리는 주니어들은 일단 주니어도 아닌 거죠. 들어가야 주니어인데 일단 주니어가 되기까지 열망하는 분들이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 거고. 경력의 시작부터 공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또 정리해고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시니어도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시니어 쪽은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 구글은 사실 그렇게 최근에 많은 해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메타 같은 곳을 생각해 보시면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해 보시면 올해 들어서 15,100명인가 해고했어요. 2번 대량 해고를 했는데 실적을 보면 해고하면 안 되거든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아마 2025년 회계 연도에 번 수익이 $100 빌리언 넘을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도 15,000명이나 해고를 했는데 왜 했냐. 뉴스에 나온 거는 매니지먼트 레이어를 축소하려고 했다라고 해요. 네, 뭐 팀장급을 좀 줄여서 이거 조직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의사소통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안 되면은 맨 밑단부터 CEO까지 한 10번은 올라가야 되니까 뭐가 하나 전달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맞는 얘기긴 한데 그건 핑계인 것 같고 제 느낌에는 그렇게 돈 세이브해서 그걸로 AI 인프라 투자하고 탤런트 뽑는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야후 때 같이 일했던 일 잘하는 지인들도 이번에 레이오프 된 친구들이 있는데 능력만 보면 태도만 보면 절대 잘리면 안 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하나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해고를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하는 해고라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형태의 해고.
그게 하나가 보이고, 조금 작은 회사들에서 더 많이 보이는 거는 투자를 받아서 다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그 옛날 모델이 이제 농작하지 않는 거죠.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옛날에는 성장만 하면 수익이 안 나와도 투자를 받았는데 그 방식은 이제 깨진 것 같아요. 특히 또 경기가 좋았을 때, 팬데믹이 한참일 때 시리즈 A, 시리즈 B 투자 받은 곳들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투자를 받았는데 이제 돈이 떨어지고 새로 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더 높게는 못 가고 플랫하게 가든지 다운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높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줄여서 받는다고 하면 기존 투자자들이 굉장히 반발할 거잖아요. 어떤 곳들은 망하면 망했지 그렇게는 못해 뭐 그런 곳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들 생각이 바뀌냐면 당장 수익은 못 내겠고 돈은 떨어지고 팀을 줄여야겠다. 결국 인건비가 가장 큰 비용이니까 사람을 줄이는 곳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니어들이 많이 해고가 될 수 있고 이미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해고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 또 보이는 트렌드이고요. 또 다른 트렌드는 이 연봉을 많이 받고 조직에서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인데 AI를 잘 못 쓰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AI 도입을 반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니어들한테 너희들 챗GPT 같은 거 쓰면 안 돼. 일단 기본기는 닦아야 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게 대표나 경영진 관점에서는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거든요. 변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화를 저항하는 거잖아요. 또 이제 다음 타겟은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주니어들에게 기회가 없는 거로 시작하지만 다음 타겟은 시니어로서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이 변화를 안 따라가고 저항함으로써 의사소통 비용 올리고 성과가 나오는 거를 막고 그런 사람들이 다음 타겟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어느 시점에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주니어들에게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시니어는 변화에 그만큼 빨리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주니어들 경력이 없는 친구들은 아직 버릇이라는 게 안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네이티브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마인셋은 좀 더 되어 있죠. 그럼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주니어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좁아지고 어려워진 게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뭐 정리해고나 이런 것도 시니어보다는 좀 중간 레벨이나 주니어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봉이 작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주니어에서 이제 점점 좀 높이 영향이 이미 가고 있네요. 그렇죠. 시니어급은 결국 연봉은 많이 받는데 변화를 못 따라가는 사람들? 이미 이렇게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메타 같은 데는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사람 뽑아가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재 밀도를 높이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소수의 인재에게 돈을 몰아주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잘 될지는 좀 두고 봐야죠.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 수준이 높을 텐데 기대가 뭐 1, 2년 안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 유지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취업이나 이런 것도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거 이런 걸로 더 앞으로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회사 내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AI 시대에 내가 좀 남들보다 잘하려면 어떤 능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될까요? 개발자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술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 결과지향적인 사람이 됐을 때 평판이 좋아지고 평판이 좋아졌을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이 생기죠.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전문성과는 완전히 별도의 영역이라고요. 좋은 평판 가지려고 하고 영향력 가져라. 좋은 평판은 두 개의 컨비네이션인데 하나는 내가 맡은 일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죠. 긍정적인 태도로 하면 항상 반대 의견 내고 부정적인 기운 전파하는 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그 톤 자체가 긍정적이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요. 이 두 개가 되면 좋은 평판 생기는 거고요. 좋은 평판이 생긴다는 얘기는 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영향력인데 그러니까 일단 좋은 평판이 생기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특히 주니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시니어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는 거에 집중하면 개인기를 부리게 돼요. 혼자 일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단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의 크기가 클 수가 없어요. 결과가 클 수가 없는 거죠.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는 남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거는 개인기고 개인기는 잘해봐야 더하기예요.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는 곱하기. 나의 존재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거. 그게 곱하기고 그게 되려면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 시니어라면 내가 모든 걸 다 할게. 그게 아니라 위임을 할 줄 아는 거. 곱하기만큼 중요한 거는 빼기. 불필요한 일을 안 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영향력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와 빼기를 하는 사람. 또 교수님께서는 전 세계 초우량 대기업에도 다니시다가 아주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걸 엄청나게 키워보시기도 하고 또 스타트업도 해보시고 다양하게 해보셨잖아요. 그때 이런 뭔가 역전되는 형상이나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나요? 한국은 자기소개할 때 연차를 얘기를 많이 해요. 뭐 10년차 마케터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뭐 백엔드 개발자 누구입니다.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뭐 자기 이력을 얘기하게 되면 뭐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한국은 약간 느낌이 학교를 연장한 게 커리어라고 생각하니까 연차를 학년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10학년인데 개인 커리어 코칭해보면 10학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 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학년이라고 바라보니까 뭔가 커리큘럼이 있는 것 같고 정답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뒤처지는 거. 그러한 고민을 많이 얘기하는데 실리콘밸리는 그런 연차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을 잘하면 뭐 해고되지 않고 30년째 주니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능력이 출중하면 3년밖에 일을 안 했어도 시니어 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제 50 중반이 넘어서 뒤돌아보니까 같이 일했던 친구들 주니어 중에 제 밑에서 리포트했던 친구들 중에 정말 잘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잘 될 거라고는 상상 못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안 보였다는 거네요? 그렇게 잘 될 거라고? 그런 거를 바라보다 보면 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대했던 것들이 지금 나에게 덕으로 돌아오는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지는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분명한 건 있었어요. 야망이 있는 친구. 근데 야망이 있는데 아 이 친구는 약간 좀 윤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친구들 중에 나중에 좀 그런 이슈도 해결이 되면서 잘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야망을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께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리고 상대가 알아야 날 끌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해주신 걸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미국 같은 환경에서는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PR을 하는데 나만 자기 PR을 안 하면은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리더십 포지션에서 1대1 미팅하면 매주 하거든요. 모든 팀원과 매주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적극적인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승진하고 싶은데 피드백 달라. 보상도 받고 싶은데 피드백 달라. 그러니까 피드백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승진 같은 경우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매니저 관점에서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승진을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매니저 관점에서 듣고 잘하는 거는 계속 유지하고 아쉬운 부분은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될 텐데 근데 동아시아권들 특히 한국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못 꺼내요. 내가 그 얘기를 할 만큼 잘하나? 체면치레도 좀 있고 욕망을 표현은 안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나 승진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반대로 돌아가서 일단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낸 다음에 승진을 요구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매니저는 몰라요. 이 사람이 이런 욕망이 있는 줄. 이미 욕망을 표현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떡을 먼저 준다고요. 우는 놈 떡 하나 주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을 하니까 잘못 판단을 많이 해요. 내가 이미 잘하는 거를 못한다고 판단하거나 내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매니저 관점에서 볼 때 그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어느 시점에는 단점이 되거든요. 그거는 메타인지가 아주 높지 않은 한은 몰라요. 매니저는 알 수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부족한 부분 판단하고 잘하는 부분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나를 판단을 해서 열심히 하니까 노력은 하겠죠.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알아주겠지 하고 열심히 한 다음에 만약에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하면 그때 가서 아니 제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어떻게 저 친구가 저보다 먼저 갈 수 있습니까? 요런 게 동아시아권의 뭔가 스텝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느낌이에요. 노력으로 승부하는 거.
그러니까 등산으로 치면 어느 산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글로 올라가야 되는데 혼자서 엉뚱한 산 올라간 다음에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승부하면 안 되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확히 정해놓고 거기에 가는 효율적인 노력을 해라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면 대부분 이상하게 판단해요. 잘하는 거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하는 건 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이 인도 친구들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빼기 잘하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무턱대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일에서 효율적으로 내가 꼭 투자해야 되는 시간 방향에 제대로 투자를 하고 쓸데없는 것들은 빼고 이런 걸 되게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인도 친구들도 그런 빼기를 잘합니까? 노후를 잘하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려면 1000번의 노후를 해야 된다. 집중하려면 노후를 잘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노후라는 말을 하는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상대가 마음 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이에요. 노후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는 예스라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가서 보면 잘못 서로 이해를 하니까 상대방은 예스라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닌 거야. 또 한국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노후라고 얘기해야 이해해? 또 거기에서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노후와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노를 외치고 나서 상대방이랑 껄끄럽지 않게 계속 갈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인 것 같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잘합니까? 일단은 뭐 상대의 감정을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화하자면 상대의 감정에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명확하니까 일을 해보면 거기서 생기는 편안함도 있어요. 자기가 할 거는 예스라고 하고 안 할 건 노우라고 하니까 오히려 명확한 노우를 들으면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애매하게 예스라고 하면 그게 최악인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계시면서 노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노를 잘하나요? 그러니까 앞단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대안도 제시해주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러한 갈등이 개발자와 프로덕트 매니저 사이에서 많이 생기는데 혹은 경영진과 개발자 사이에서 많이 생기는데 일정에 관한 이야기할 때 이 기능을 다음 달까지 해줄 수 있겠냐. 그러면 안 좋은 거는 좋으면서 안 좋은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틀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이제 문제점은 항상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맞아요. 뭐만 얘기하면 그건 그때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태도는 그때까지는 힘들지만 이 기능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그건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문맥과 로직을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의 절충안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런 게 잘 안 될 때는 공동의 목표가 없을 때예요. 이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를 때. 뭔가 이야기가 헛돈다 싶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죠. 오너십이 있으면 거절을 하더라도 그냥 이거 안 돼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요런 부분까지는 제가 며칠까지 되고 요거는 이 기간까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원하는 걸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뭔가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느낌이 팍팍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대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안으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건 사실 신의 영역이잖아요. 해보기 전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실행을 하다가 문제가 보이면 바로바로 얘기해주는 친구들이에요. 못하는 친구들은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그게 다 의사소통 능력인 거고 소프트 스킬인 거고 그게 기술적인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AI 시대는 그게 더 중요해질 거다. 이전에도 중요했는데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네.